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한미 연합사격 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표적이 아닌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민가에 살던 주민들이 다쳐 현재까지 부상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성당 앞 움직이는 트럭 주변에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화염이 가득 퍼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전쟁 났구나 하고 뛰쳐나왔다니까. 제트기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 같죠. 사람이 멍하고 있었어요. 순간에 된 거 이거 뭐. 오전 10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연합 사격 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폭탄 8발을 예정된 표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투하했는데 그 가운데 한 발이 마을을 오폭한 겁니다. 이로 인해 트럭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군인 5명을 포함한 13명이 다쳤습니다. KF-16 전투기 2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찍은 뒤 각각 4발씩 폭탄을 투하한 건데 목표 지점에서 8km 떨어진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날 사전 연습 때에는 훈련탄을 목표에 정확히 투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오폭에도 사망자 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민가에 잘못 투하된 폭탄은 건물과 교량 폭파용입니다. 그 위력이 한 개당 축구장 1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정도여서 마을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기와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고 벽돌로 된 건물 외벽 한쪽은 뻥 뚫려버렸습니다. 맞은편 성당 건물 외벽도 여기저기가 뜯겨지듯 부서졌습니다. 완전 전쟁터 났네. 전쟁 났어. 폭탄이 가까이에 떨어진 트럭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소리가 지진 난 줄 알았어 나는. 유리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문짝은 골판지 종이가 찢어져 나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마을에 떨어진 폭탄은 MK82라고 불리는 건물과 교량 폭파용으로 축구장 1개 면적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편이 튕겨나가는 거리는 1km 이상입니다. 실제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100m 떨어진 건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옛날 건물들이잖아요. 그 유리창이 약하고 수영한 거고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막 그래서 바닥에 다 이만한 그 대리석 같은 게 박살이 났어. 이번 오폭으로 주택 5개 동과 성당 1개 동 등 건물 8개 동이 부서졌고 화물차 1대가 파손됐습니다. 무고한 시민들께서 중경상을 입고 수채의 가옥과 차량이 파손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포천시는 군과 경찰 등과 함께 추가 피해 조사를 하고 사고 수습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에는 한때 마을 전체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심했던 30여 가구는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오폭 피해 현장을 취재했던 고승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현재 피해 마을 상황 호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폭탄이 떨어진 노곡 1위 성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통제 중인 이곳엔 폭탄 파편과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는 57가구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가 심한 30여 가구 주민은 집에서 숙박을 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 주거 공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 총 15명이 다쳤는데 경기도는 부상자를 1:1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불안해하는 주민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마련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는 오전부터 안전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포천시와 소방당국 등 100여 명이 현장 안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불발탄이 남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다행히 불발탄은 없었고 추가 폭발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실사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노곡리 주민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 노곡리 오폭 현장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계속해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가에 폭탄이 잘못 떨어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전에 군에도 몸을 담으셨던 입장으로서 이번 사고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 포사격이나 공군의 그 폭격 훈련을 할 때 네. 표적이 아닌 곳에 그 탄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민가 가까운 곳에 민간인이 피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평소 육군이나 공군이 자주 훈련을 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익숙한 지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정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단 공군 측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상에서 USB에 좌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전투기에다가 그걸 다시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이뤄졌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1차적으로 공군이 사고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예. 조종사의 착오, 예.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를 착각해서 잘못된 수치를 입력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수치 입력이 일회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활동을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3번의 기회 동안에도 이게 걸러지지 않았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아쉽고요. 또 공군은 이 비행기는 조종사 한 명이 타는 그 전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조종사 혼자가 어렵다면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런 그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았을 그렇죠.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좌표를 입력하고 나서 그걸 점검할 기회가 3번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투하 직전에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투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 투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서 예. 아마 그 공군이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 어제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동일한 지형에서 당시에는 실탄이 아닌 연수탄을 가지고 동일한 지역에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표적지에다가 연수탄을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곳에다가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조종사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사항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1번 전투기가 4발을 오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전투기 조종사가 또 4발을 오폭을 한 상황입니다. 8발이 총 오폭이 된 상황인데 이번 전투기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번 조종사가 1번이 따라서 지시를 해서 이거를 따라서 또 오폭을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간인으로서는 어떤 네.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투기 2대가 이제 편대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1호기, 2호기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호기가 먼저 비행을 가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호기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1호기와 2호기가 거의 동시에 같은 속도로 옆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1호기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2호기가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이럴 여건이 예. 안 되고 거의 동시에 실시간 2대가 동시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탄을 투하하기 전에 분명히 그 1호기 조종사와 2호기 조종사 간에 어떤 교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신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마크 82 폭탄은 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이고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 폭탄인가요? 뭐 전쟁 영화를 보거나 하면 현재 이제 우리 군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탄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뭐 적의 어떤 건물, 시설, 그러니까 주요한 건물이나 시설,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예. K9 자주포탄 한 20발의 위력과 이 MK82탄의 위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게 지상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폭파 분화구가 구덩이가 약 직경 8m 정도 생기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파편 같은 것들이 인근으로 날아가게 되면 흔히 뭐 축구장 한 개 정도의 면적 정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폭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약 100분 만에 오폭이다라고 발표한 걸 두고서도 너무 늦게 늑장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어제 그 훈련 현장에 그 전날은 비행기가 그 승진 훈련장에 들어와서 연습탄 폭격을 했는데 어제 당시에는 그 2대의 비행기가 그 훈련장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간 거죠. 예. 그러면 지상에서 그런 전체적인 훈련을 통제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볼 때는 예. 오기로 돼 있던 비행기가 오지 않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해야 됐던 것이고, 또 당시 포탄이 뭐 육군의 포병 사격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이 해서 원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해당 지역 군부대에서 정확한 그 포사격 훈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 파악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어떤 그 표적 입력 착오였지만 예. 그런 개인의 잘못보다는 어떤 훈련 전체에 대한 어떤 통제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오폭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군 지도부에 공백이 생겨서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부터 뭐 공군은 아니지만 육군은 또 주요 지휘관들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군 내부에도 영향을 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 기강 측면에서도 뭔가 경각심을 이완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회유 의혹에 휩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입수한 육성 파일에는 곽 전 사령관이 지인에게 수차례 고민을 토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 선언 요구는 친구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이틀 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로부터 양심 선언을 요구받고 있다고 털어놓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 선언하라는데.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무슨 양심 선언이냐는 지인의 만류에 곽 전 사령관은 내란죄를 언급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지인이 일단 좀 기다려보고 지켜보자며 진정시켰지만 여러 차례 한숨만 내쉬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고민이다. 아들내미 딸내미 지금 어떻게 먹고 살게 할지 나 그것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지 나 지금 심정이 좀 복잡해 죽겠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민주당 쪽이 아닌 고등학교 동기라며 동기 여러 명이 빨리 양심 선언을 하라는 조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국회 측이 요구한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기록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건데 국회 측 추가 증거 제출이 무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 제출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는 주지 않는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변론을 여는 대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기록 송부가 불가능한 데다 이미 같은 자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한 총리 사건이 기각되면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국회와 헌재가 선고를 늦추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총리 측은 국제 정세 등을 감안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상 간 외교가 어려운 현 시점에 하루빨리 피청구를 직무에 부결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가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서지 않는 이상 선고만 남은 상황. 이르면 다음 주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에게 토로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곽 전 사령관의 육성 녹취 내용과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로써 홍장원의 메모 조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저 녹취 내용에서 핵심은 누구는 나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는데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누구가 누구냐인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야권 인사라면서 이 답변 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게 고교 동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양심 선언이란 말 자체는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얘기죠.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좀 보면 만약 고교 동기들이 했다?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바로 그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뭐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찾아가서 유튜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관에 있는 요원, 인원들을 좀 밖으로 빼내라. 이런 얘기를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 예. 이렇게 들었는데 바로 받아서 바로 그 옆에 박선원은 잘 안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병준이 바로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한 그 맥락을 보면 바로 그리고 또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김병주 의원이 이미 그 유튜브에서는 그냥 약속도 없이 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사정 그 전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가기로 하고 우연히 간 것처럼 만나서 하는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런 전후 맥락을 이렇게 보면 뭔가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면 현재 추정입니다. 예. 누구도 지금 누가 전화했는지 어떤 내용을 해달라고 한 건지 양심선언의 내용이 뭔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현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회유 의혹 제기하면서 내란죄 핵심 근거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곽종근 전 사령관 측에서 해명한 내용, 고등학교 동창들이 나한테 얘기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시나요? 뭐 일단 철진한 조작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사실관계는 다 밝혀졌는데 자꾸 뭐 조작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고등학교 동창이 뭐 압박을 했던 회유를 했던 또 야당이 회유를 했던 그건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거짓말을 하라고 했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변호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변호인 맡으면 의뢰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진실하게 진술을 자백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지만이 양형에 참조가 되는 것이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너가 부인해봤자 처벌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대로 얘기하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장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저는 또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그런 말을 해요.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인도 이런 내란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건데 군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 죽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 이런 건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좀 측은지심도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어지는 네. 통화 내용에서 보면은 그 얘들이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들이라는 게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것처럼 고교 동창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양심 선언이 아니고 비양심 선언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을 엮겠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내란으로 엮을 능력과 자격이 됩니까? 결국 내란으로 엮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란으로 수사받게 한 건 누구죠?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란으로 엮는다는 주체는 민주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후 맥락상 거의 추정되고 거의 사실상 간주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 당시 지금 그 707 그 김현태 특임단장은 선서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보호해주겠다.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변호인을 변호사로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해주겠다는 취지는 공익제보자로 해서 형을 감면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공익제보자로 접수조차도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변호인을 붙여준다라고 했다가 그 변호인도 실질적으로 선임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녹취록이 공개된 배경이 아니냐. 처음에는 민주당에 협조를 해줬더니만 토사구팽 당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와 같은 녹취록을 공개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옆에서 많은 양심 고백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에 투항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이후에 바로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 상사였던 사람이 찾아와서 했을 때에 협조해줬다고 보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보면은 민주당으로 인해 가지고 핵심 증인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곽종근 전 사령관 녹취를 둘러서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이유는 국회의원을 끊어내나 이 진술이 나왔던 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으로부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건데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윤선 변호사님? 글쎄요. 저기 이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진술이 현재로서 번복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던 각종 뭐 일종의 의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다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진술서가 변경되거나 법정 진술이 변경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또 기본적으로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진술 하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그 진술 자체는 곽종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그 당시 군인들이 함께 들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술은 각종 진술 조서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만 그러한 진술을 들었던 게 아니라 많은 다른 군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다른 국정원 차장이라든가 여러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결과, 심판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뭐 검찰 같은 경우는
헌재에 협조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봐요. 협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출했을 것이지만 좀 중립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또한 헌법재판소도 이미 심리가 종결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만약에 자료를 요청하려고 한다면 변론을 재개하듯이 뭐 재개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건데 재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도 좀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도 헌법재판소 재판 이후에 또 추가적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둘 다 그렇게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애당초 국회와 헌재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한 총리 선고를 늦추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현재 의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여러 사람이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지만 가장 빨리 결론 내렸어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가처분 신청도 빨리 결론을 열흘 이내에 내렸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만약 그 결론을 내렸다면 휴상목 대행 관련된 논란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끌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이승훈 변호사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무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 수사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다는 건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위반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검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는 거 똑같은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다고요.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왜 또 그걸 다시 제출 요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거죠? 그런 걸 추정해 보면 헌재 의도는 결국 이 한 총리 관련 선고를 자꾸 좀 늦추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다른 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침대 축구식 그 재판 지연 전략에 대한 검찰의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검찰이 지난번에 그 기록을 내준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연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결국 현재 있는 기록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조현산 변호사님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번 그 검찰의 증거 관련된 지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그렇게까지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그 한덕수 총리의 선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내통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 발언을 엄호하는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뭐 짰다는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 전에 이 비명계와 검찰 사이에 어떤 내통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했었는데 인내를 못한 거죠. 예. 첫 번째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짰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짤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짜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도 그때 그 직전에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놓고 이 표결을 앞두고서는 부결해달라고 읍소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본인이 여러 가지로 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걸 보면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지난 총선 공천 때 그것이 결국은 이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런 걸 얘기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뭔가 화합의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비명계 인사들 만나면서 통합, 화합의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의 속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죠. 네. 이때까지 행보와 언급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아우뚱하고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게요. 저도 이제 통합 행보를 하던 와중에 견제구를 날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건 팩트에 가깝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나왔을 때 마치 우리가 기각시켜 줄 테니까 그 대신 당대표를 사퇴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사실상 물밑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는 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견제에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또 권력 분산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만 개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견제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지만 또 자신을 향해서 자신으로만 견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도 들어오고 야당에서도 모두 다 이재명 대표, 즉 1위 후보를 향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심, 이걸 차원에서 좀 강한 발언을 좀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벌써부터 계엄령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와 같은 것은 의도적으로 이른바 개딸들의 수박 색출 지령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친명횡사, 친명횡재, 비명횡재라고 하는 지난 그 총선 이유를 공천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자백한 것,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재개하면서 야당의 1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저격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론 보면은 특히 비호감이 높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격을 함으로써 결국 그와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계엄을 했지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통령을 한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을 비롯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특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또한 제도적으로 할지 아니면 본인의 직접적인 어떤 팬덤을 통해서 할지는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본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당내에 있었던 신삼김을 비롯한 비명계에 대해서 사실상 이미 견제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본인을 지지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산을 찾았습니다. 야당 대표와 여당 지자체장의 만남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감사합니다. 북극 항로 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곽형준 시장께서는 이 북극 항로 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당부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상당히 뭐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다거나 그렇게 표명하시는 것은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는 북극 항로 계획을 시급하다라고 주장을 좀 했고요.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도시특별법이 더 시급하다 이러면서 온도차 보이고 신경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니까 좀 우리 시민들이 심각한 거 아니지 않냐라면서 실망감 드러냈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거 아니다, 예의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이재명 대표가 부산 경남권 발전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았겠죠.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저는 관심이 있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 그 방안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한 그런 주장을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만남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북극 항로에 대해서 주되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물론 부산시장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도시 특별법의 경우에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답을 못 드렸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극 항로의 경우에 강조했던 부분은 이런 물류의 경우에는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 부분을 부산이 선점할 수가 있다면 부산 경제 발전에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부산 방문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얄팍한 정치 꼼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 대표 지지율이 35%였는데 PK 지역만 놓고 보면 26%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표의 부산 행보가 부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끝나고 나서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께서는 이건 우리 현안은 아무 이런 방구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떤 내용이 말이 오갔는지는 확실히 좀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PK 지역 지지율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나왔습니다만 공약이 문제인 거죠. 지난번 글쎄요 꼭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서 피습을 당하고 헬기 손 가지고 한참 동안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금정구청장인가요?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그렇게 당담을 했었는데 엄청난 차이로 졌었죠. 그런 걸 보면 이 대표로서는 어쨌든 부산 공약, 부산을 포함한 PK 지역 공약이 굉장한 그런 어떤 관건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든 다음에 대선이 열리든 어쨌든 부산은 한 번쯤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관위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의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녀 사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따님 어디 계십니까?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보직 배제된 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님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보신 것처럼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총장 자녀 사퇴시킬 거냐 물음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은 선관위에서도 선관위 법적인지 선관위 법인지 모르겠는데 채용 취소 어렵다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채용 취소가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징계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또는 부정 불법 채용과 관련한 어떤 증거가 부족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가족 회사라고 돼 있다라고 본다면 국민들도 분노하고 저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무총장 아들이어서 되고 처장 딸이어서 되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좀 개혁안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되고요. 이걸 꼭 개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물레만 도네 동해가 가시. 드디어 펼쳐지는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미스터 트롯 3 결승전.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영광의 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주인공 누굽니까? 최종 1위는 미스터트롯3 준결승전을 통해서 결승전에 도전할 탑7이 결정됐습니다. 네, 준결승 무대에서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준결승 2차전에서 전 시즌을 통틀어서 최초로 정통 트롯 네. 대전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보통은 뭐 신곡 미션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하셨을 텐데요. 이제 트로트의 본질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정통 트롯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제작진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통 트롯이라고 하면은 주여운 마스터가 처음에 좀 설명을 했어요. 예. 우리 정통의 민요 가락을 담고 있고 한을 담고 있고 우리 정서를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마스터들이 10곡씩을 내서 150곡의 정통 트로트가 선곡을 해서 그 준결승자에 오른 10명들이 그중에 한 곡을 딱 뽑아서 노래를 하는 그런 경연으로 펼쳐졌습니다. 네, 노래 기술뿐만 아니라 트로트의 정말 정수를 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난 준결승 1차전 무대에서 1위를 했었죠. 손배나 씨. 2차전 무대에서는 현역 최강 실력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무대 만나보시죠. 그 시절 부르던 이 어느덧 낙엽지고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이 어이해 내고 참았던 눈물인데 네, 손민아 씨 무려 8명의 마스터에게 100점 받았습니다. 최종 순위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고요. 네, 너무 예상됐던 일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1위를 거의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모두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그 손민아 씨가 배호 선생님의 마지막 입대를 했어요. 배호 선생님은 거의 27살의 요절한 정말 그 정통가요의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 손민아 특유의 그 중저음으로 묵직하게 시작한 점이 굉장히 그 귀를 사로잡았고요. 그 마스터 점수 1,489점이라는 정말 놀라운 점수를 받으면서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승은 또 따로 있으니까 결승전 때는 다시 돌아가서 뭐 여러 가지 점수로 다시 합산이 됩니다. 네. 준결승 1차전에서 4위를 했던 최재명은요. 신인다운 상큼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너만을 사랑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아낌없이 태워버렸다 널 위해 나를 태웠다 약한 모습은 보이기 싫다 혼자가 될지라도 너만을 사랑했다 최재명 씨 그동안 보여줬던 무대와는 다르게 발랄한 매력과 여심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단숨에 2위로 뛰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관객 평가단 점수에서 1위를 했어요. 그 점수를 마스터 점수로서는 4위였는데 관객 평가단에서 그 최재명 씨가 관객석으로 내려가서 거의 객석에서 거의 그 세레나데 같은 그런 무대를 펼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관객과의 호응도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물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노래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앞으로 스피노프도 있고 여러 가지 무대도 있고 그동안에 또 약간 국악을 했기 때문에 그 마스터들도 말을 했지만 이번에 참 국악 냄새를 많이 뺐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는 점이 좀 높이 평가를 할 만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관객들과의 호흡에서 그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2위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관객의 손을 잡고 노래를 한다는 거 굉장히 기발한 것 같지 않나. 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타공인 정통 트롯 최강자죠. 김용빈 씨 역시 최고의 무대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노래 들어보시죠.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은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닿아야 네, 김용빈 스스로 뭐 정통 트롯 좋아하고 지키고 싶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노래에도 잘 묻어난 것 같아요. 네, 어제 그렇게 그 말씀을 똑같이 네. 하셨는데요. 네. 그 약간 이 정통 트롯을 150곡을 처음에 이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상당수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김용빈 씨는 거의 150곡 거의 전곡을 알 정도로 정통 트로트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참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어제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정통 트로트가 많이 잊혀져 가는데 정통 트로트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또 90년 전에 그 고복수 선생님의 네. 그 타양살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주영은 마스터도 말을 했지만 8마디로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되는 구절의 노래인데도 그거를 마치 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경규 마스터의 얼굴로 노래한다라고 하듯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고 전달력이 좋아서 저는 아마 이 장면이 하나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관객이 있었거든요. 예. 외국인 관객이 노래를 듣고 울더라고요. 예. 그분이 우리나라 말을 얼마큼 이해를 하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통용할 수 있구나. 90년 전의 노래도 김용빈 씨의 예. 목소리나 감성을 통해서 뭐 그분이야말로 타양살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다 통용될 수 있구나. 감정이라는 거는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준결승전 1차전에서 10위로 올라온 철록담 씨 역시 어제 네.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최종 순위 4위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철록담 씨 대단했습니다. 예. 저번 그 혜은이 씨 무대 보는 것 이후로 다시 한번 또다시 철록담 콘서트를 보는 듯 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용임 씨의 그 부초 같은 인생을 하는데 객석으로 가서 이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마이크를 객석에서 넘겨서 주고받거니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거를 했다면 정말 트로트 가수 데뷔 0년 차가 그렇게 객석에서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게 가르치면 서로 호흡한다는 게 예. 또 부마스터가 혹시 다 주부 가요 교실에서 오셨는지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다들 잘 하시냐고 할 정도로 어제 아주 들썩이는 무대였고 그래서 참 무대 구성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또 노련미가 묻어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네, 결승전에 도전할 탑7의 네. 무대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이들 나라 자동차 관세를 1개월 면제한 데 이어 면제 대상을 확대한 건데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SNS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대부분 상품에 25% 관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유예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며 4월 2일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éxico fue tratado con mucho respeto y pues llegamos a este acuerdo que realmente beneficia a ambas naciones.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한 뒤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을 미국과 이들 나라 간 무역 협정에 적용되는 상품으로 대폭 확대한 겁니다. 이로써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유예됐습니다. 멕시코 수입품은 거의 대부분, 캐나다 수입품은 약 38%가 협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조치는 고율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에는 예정대로 전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북극해 인근 그린란드 바다에 빙하가 떠다니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닷물이 얼어있는 얼음 해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유럽연합의 기후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세계 해빙 면적이 관측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극의 해빙 면적은 평년보다 8% 낮았고 남극은 26%나 낮았습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엄청난 양의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서 바다의 염분 함량이 변하게 됩니다. 네, 지구 전체에는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빙하가 녹는 이유 역시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네, 지구의 지난 2월 평균 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2월 북극의 기온은 평균보다 20도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빙하는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 온도를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해빙이 부족하면 햇빛 흡수량이 늘어나서 결국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됩니다. 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4도, 춘천 영하 4.3도, 안동 영하 1.8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서쪽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오전과 밤한때, 그 밖에 충남과 전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대부분 10도에서 12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는 평년보다 이틀에서 열흘 정도 빠르게 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3월 14일에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대전은 3월 20일, 서울은 3월 20일에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진달래는 제주도에서 3월 16일에 피어나겠고 서울과 대전은 3월 20일에 진달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면 일주일 후에 만개하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3월 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